자, 오늘은 RTOS를 조금 더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엠베드라는 보드를 통해서 우리가 RTOS를 더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특히 엠베드의 OS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봅시다. 사실 엠베드는 여러분께서 실험용으로 쉽게 구입하실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저희 학과에서 지원해 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요청을 하시면 제가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엠베디드 보드를 통해서 RTOS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지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엠베드 OS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프리 소프트웨어고요. 오픈 소스입니다. 특히 아주 잘 구현된 그리고 잘 설계된 OS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그 OS를 리얼타임 OS를 이해하시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엠베디드 사이트에 가서 직접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또 이 엠베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온라인 컴파일러를 제공해 줍니다. 물론 엠베디드 스튜디오라는 자체 로컬 그 IDE 환경도 제공해 주고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컴파일도 해 보실 수 있고 또 다운로드 해서 직접 실행해 보실 수도 있고요. 특히 이제 아주 중요한 엠베디드 OS, RTOS를 제공해 줍니다. 이것은 뭐 스레드 매니지먼트라든가 프로세스 매니지먼트, 인터럽트, 뮤텍스 같은 것들을 잘 구현할 수 있게 해주고요. 그리고 이 사이트에 가시면 그 엠베디드 OS API들 리스트가 나오는데 여기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RTOS의 다양한 시스템 콜들 혹은 시스템 함수들 그런 것들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온라인 컴파일러가 있는데 여러분께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어카운트를 만드셔서 직접 온라인 상에서 컴파일도 한번 해보고 또 이 아래에서 보시면 시뮬레이터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엠베드를 갖지 않아도 엠베디드를 우리가 한번 직접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이 시뮬레이터에서는 OS의 다양한 피처를 제공해 주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OS 없이 혹은 OS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만 사용해서 어떠한 보드에 뭐 LED를 깜빡이게 한다든가 뭐 어떤 소리를 나게 한다든가 그런 시뮬레이션은 여기에서 마음껏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배우시는 다양한 OS의 피처, 이를테면 스레드를 만들고 뮤텍스를 만들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인터럽트를 한번 실제로 발사해 보는 그런 것들을 이 시뮬레이터에서 해보실 수는 없습니다. 아마 시간이 지나면 이 시뮬레이터에서 이러한 RTOS의 피처를 제공해 줄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아쉽게도 이 시뮬레이터에서 RTOS의 피처를 제공해 주지는 않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것이 엠베디드 시뮬레이터고요. 그래서 오른쪽에서 보시면 그 엠베디드 기본적인 여러분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컴포넌트를 가진 그러한 엠베디드를 보실 수 있고요. 또 아래에 보시면 실제 우리가 왼쪽에서처럼 어떤 코드를 이렇게 입력받고 그 입력에 대한 실험을 실제 해볼 수 있습니다. 왼편에서 보시면 상당히 단순한 코드죠. 그래서 LED를 하나 선언을 해서 이렇게 계속 while loop을 돌면서 자 LED를 껐다 이렇게 블링킹 해주는 그러한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할 때마다 LED 상태를 서로 자 이렇게 바꾸죠. 바꾼다는 의미가 0은 1로 바꾸고 혹은 1이면 0으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500ms마다 한 번씩 이렇게 LED가 깜빡였다 뭐 깜빡이는 그러한 코드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사이트가 엠베디드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엠베디드 그 제품을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엠베디드 OS 또 엠베디드 스튜디오 그래서 여러분 데스크탑상에서 엠베디드 OS를 우리가 실험해 볼 수 있고 컴파일 할 수 있는 IDE를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서브스크립션만 하시면 온라인 컴파일러를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뭐 다양한 하드웨어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하드웨어에 대한 특성들을 좀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코드를 보시면 지금 상당히 많은 코드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좀 검색만 잘 하시면 굳이 여러분께서 직접 코딩을 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보시면 엠베드를 사용해서 우리가 구현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이 있죠. 뭐 아주 기본적으로 블링킹하는 그런 소스 코드가 되겠고, 또 와이파이를 우리가 뭐 실제로 건드려 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서킷 프로그래밍도 해볼 수 있고요. 또 셀룰러 프로그래밍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또 파일 시스템이라든가 또 블루투스라든가 뭐 등등 우리가 다양하게 소스 코드를 받아서 실행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큐멘테이션을 보시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오늘 고려하게 될 엠베드 OS가 되겠고, 또 엠베드 스튜디오가 있는데, 엠베드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께서 다운로드 하셔서 여러분 로컬 환경상에서의 아이디를 실험해 보실 수 있고요. 또 특히 그 엠베디드 OS를 보시면 여기 API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API 사이트에서는 다양한 우리가 쓸 수 있는 OS의 시스템 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여기 RTOS 피처가 있죠. 뭐 스레드 매니지먼트나 스마포나 아니면 이벤트 큐나 뭐 이벤트 등등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들이고요. 그 외로 뭐 아날로그 인풋, 또 아날로그 아웃풋, 또 디지털 인풋 아웃풋 등등을 어떻게 우리가 구현할 수 있는지 모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USB API, 네트워크 소켓 등등이 있으니까 실제로 여기 들어가 보시면 하나만 들어가 볼까요? 여기 스레드라고 있는데, 스레드는 뒤에 살펴보시겠지만 하나의 프로세스를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런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데, 자, 보시면 아래 보시면 코드가 있죠. 이 코드를 직접 여러분께서 카피 앤 페이스트 하셔서 실제 엠베디드에 얹어 놓으시면 이렇게 스레드를 만들어서 LED를 깜빡이는 그런 코드를 구현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콜백 함수를 이용해서, 콜백 함수라는 것은 어떠한 이벤트나 어떠한 함수 콜에 의해서 함수를 콜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콜백 함수를 이용해서 어떠한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OS 피처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이것만 충분히 이해하셔도, 읽어보셔도 OS에 대한 대부분의 내용들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엠베디드 OS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부분의 내용이 여기 이 사이트에서 제가 가져온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RTOS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스레드와 같은 어떤 실행 객체를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해 주죠. 그리고 또 그런 실행 객체들 간의 어떠한 동기화 혹은 커뮤니케이션을 제공해 주고요. 또 특히 RTOS에서는 RT라는 말이 리얼타임이죠. 그래서 시간을 관리해 줍니다. 이를테면 어떠한 그 프로세서나 어떠한 태스크가 주기적으로 수행을 해야 한다고 하면 매 주기마다 어떤 틱을 튀겨서 그 프로세서에게 너의 새로운 주기가 됐어 라고 알려주든가, 아니면 특정한 데드라인을 가지고 이 시간에 데드라인이 있으니까 너는 뭐 주의해, 아니면 이 시간에 어떤 일을 해 라고 얘기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시간을 관리해 주기도 하고요. 또 하나가 뭐 여기 보시면 Application Specific Idle Hook 펑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훅 펑션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함수를 파라미터로 갖는 그러한 함수를 가리킵니다. 콜백 함수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보통 아이들 태스크가 돌아갈 때 다른 애플리케이션들이 그런 아이들 태스크를 호출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펑션 콜을 OS가 제공해 주죠. 그리고 또 OS의 틱 카운팅을 제공해 주죠. 이것이 보통 타이머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래서 엠베디드 OS는 다양한 그 OS 기능뿐만 아니라 또 OS를 관리하기 위한 기능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RTOS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티커를 이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가 틱이라는 것은 마치 여러분 심장 박동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 심장 박동은 우리의 신체 내에서 마치 시계처럼 우리가 마치 그 특정한 리듬을 가지고 우리의 신체를 움직여 주죠.
마찬가지로 OS 티커 역시 그런 심장 박동과 같이 시스템의 어떤 주기, 또 시스템의 어떤 실행 순서라든가 실행 어떤 단위를 제공해 줍니다. RTOS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이 티커 메커니즘은 시간을 카운팅하고요. 또 하나가 어떠한 태스크들을 스케줄링 하는데 많이 사용됩니다. 스케줄링 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어떠한 태스크가 실제로 CPU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스케줄링 한다는 의미는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번호의 특정한 아이디의 태스크를 실행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특정한 시간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티커가 필요한 것이죠. 또한 이런 타이머는 어떠한 주기적인 인터럽트, 어떤 주기적인 신호 등을 제너레이트 하고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것을 시스템 틱 타이머 혹은 시스템 틱이라고 부릅니다. 자, 엠베드 OS에서는 여기 보시면 시스틱이라는 게 있죠. 시스틱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기본적으로 스탠더드 타이머입니다. 그래서 코텍스 M 코어에 들어있는 스탠더드 타이머고요. 보통 CPU의 프리퀀시, CPU의 클락과 아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RTOS의 티커로서 이 시스틱이 사용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RTOS 하면 이것이 리얼타임이죠. 그래서 반드시 이 티커가 존재하지 않으면 RTOS를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일반 CPU에도 티커가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CPU도 그 어떠한 프리퀀시, 그러니까 어떠한 티커의 프리퀀시에 따라서 어떠한 그 엑스큐션을 수행을 하죠. 하지만 RTOS에서는 이 티커가 아주 정확하면서도 그래서 때로는 어떠한 그 일반적인 CPU에서는 그러한 티커가 무시당하거나 소실되기도 하는데 RTOS에서는 전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RTOS의 시스템 말고 다른 프리퀀시를 매주할 수 있는 그런 티커를 따로 두기도 합니다. 그래서 RTOS에서는 이 티커, 다시 말해서 시간 생성기 혹은 시간을 알려주는 그런 어떠한 컴포넌트, 이것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고요. 여기 보시면 RTOS의 아주 기본적인 서비스가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프로세스 매니지먼트,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프로세스를 만들거나 혹은 생성하거나 혹은 뭐 지연시키거나 아니면 스케줄링 하거나 하는 기본적으로 어떤 프로세스의 사이클, 다시 말해서 만들고 또 움직이고 또 소멸하는 그러한 것들을 관리하는 그러한 매니지먼트를 제공해 주고요. 또 하나가 싱크로나이제이션이죠. 이것은 소위 말해 동기화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여기 보면 이것을 IPC 혹은 인터 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의 IPC라고 부르는데요. IPC는 여기 보시면 동기화가 있고 하나는 메시지 커뮤니케이션이 있습니다. 동기화는 기본적으로 어떤 프로세스를 깨워서 실행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어떠한 CPU를 사용할 준비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싱크로나이제이션이고요. 여기 보시면 세마포나 아니면 뮤텍스 혹은 시그널을 통해서 우리가 이 동기화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보통 뮤텍스는 세마포를 이용해서 뮤텍스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뒤에서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겠고요. 또 다른 IPC는 무엇인가 하면 메시지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어떠한 스레드들끼리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이죠. 어떠한 일련의 데이터를 우리가 어떠한 큐에 쌓아놓고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기도 하고요. 아니면 메모리 풀을 전체를 넘기기도 하고 혹은 메모리 덩어리, 어떠한 메모리의 어떠한 실제 값들을 마치 하나의 덩어리처럼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 외로 뭐 OS 타이머 관리라든가 또 디폴트 타임아웃 시간 관리가 OS의 기능일 수 있겠고요. 그 외에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ISR이라 부르는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나 아니면은 태스크의 스테이터스나 에러를 관리해 주는 기능, 또 이벤트를 우리가 어떤 이벤트가 떴는지를 알려주는 OS 이벤트 기능, 이벤트를 노티파이 해주는 거죠. 그런 기능 등등이 RTOS의 아주 기본적인 기능입니다.
여러분 수업 시간에 아마 OS 시간에 이것을 배우실 수 있는데, 예, OS 시간에서는 일반적으로 범용적인 OS를 많이 공부를 하고요. 최근에 OS 시간에 RTOS를 가르치는 많은 강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그런 강좌를 좀 찾아다니시면서 들어보시는 것도 우리가 시스템을 좀 더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시스템 아키텍트가 되기 위해서는요, OS를 몰라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시스템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 또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실제로 시큐리티가 어떻게 보장이 돼야 되는지 등등을 이야기할 때에는 OS를 몰라서는 절대 우리가 보다 깊은 지식을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OS를 여러분 꼭 시간을 내서 공부해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정말 겉핥기 정도만 여러분께 제공해 드릴 겁니다. 하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숨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꼼꼼하게 이해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자, 먼저 몇 개의 API들을 좀 공부할 텐데요. 물론 뒤에는 이러한 것들을 자세히 설명할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뭐 프로세스 매니지먼트, 그리고 싱크로나이제이션, 그리고 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 등등을 얘기했는데, 기본적으로 이것은 여기 보시는 그 API들은 그 엠베드에서 제공해 주는 기본적인 API, OS API들입니다. 그래서 좀 열거해 보면 스레드가 있죠. 스레드를 만들거나 제어하는, 여기 디스스레드도 있는데 디스스레드도 역시 현재 수행 중인, 현재 돌아가는 어떠한 스레드를 제어하는 그러한 스레드 관리자들입니다. 뮤텍스, 세마포 뭐 이런 것들은 소위 말해서 동기화, 싱크로나이제이션을 위한 겁니다. 싱크로니제이션을 위한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스레드가 수행하고 있을 텐데, 그런 수행하는 스레드들끼리 서로 뭐 깨워준다든가, 아니면은 뭐 이벤트를 날려서 특정한 일을 수행하게 한다든가라는 것이죠. 세마포하고 뮤텍스하고 거의 같은 개념인데, 뮤텍스는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 있는지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mutual exclusive 하게 동작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상호 배제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어떠한 공유된 자원이 있으면 한순간에는 하나의 스레드만 공유 자원을 사용할 수 있게 보호하는 메커니즘이 뮤텍스인데요. 기본적으로 세마포를 기본으로 삼아서 뮤텍스를 구현합니다. 네. 그리고 Q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어떠한 데이터의 Q를 얘기하는데, 자, 어떠한 프로듀서가 있고요. 그리고 컨슈머가 있으면 프로듀서가 이 Q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고 컨슈머는 필요한 경우 이 Q의 데이터를 갖다 씁니다. 자, 이때 우리가 주의해 봐야 할 것이 뭐죠? 만약에 컨슈머가 Q에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혹은 프로듀서가 Q가 너무 꽉 차 있어서 더 이상 Q에 집어넣을 수 없으면 어떻게 되죠? 그런 때 이 스레드가 어떻게 상태를 바꾸면서 다른 스레드가 CPU를 혹은 다른 자원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양한 이벤트를 우리가 쌓아놓고서 특정한 시간에 이벤트를 활성화시킬 수 있게 해서 특정한 스레드나 특정한 액션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이벤트 큐가 있을 수 있겠고요. 또 메모리, 만약에 여러분 시스템 내에서 어떠한 코드상에서 메모리를 다이나믹하게 해주는 메커니즘이 없다면 OS에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나믹하게 어떤 메모리를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메모리 풀이 있겠고, 자, 메일이 있는데 이것은 앞에서 보신 Q와 거의 같은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Q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데이터를 Q에 집어넣을 수 있지만 메일은 그냥 메일 박스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어떤 큰 데이터 정크 혹은 뭐 메모리의 어떤 셋, 그런 것들을 보낼 때 주로 메일을
사용하는 것이고요. 혹은 이거를 메일박스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 외에 뭐 이벤트라든가 컨디셔널 베리어블 등등이 있고요. 자, 오늘은 아주 기본적인 기능들만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스레드입니다. 스레드는 대표적으로 프로세서를 매니지먼트하는 기능이고요. 그래서 어떠한 이 펑션이 뭔가 하면 실제로 메모리에 올라와 있지 않은 그러한 어떠한 코드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들이 메모리에 올라오게 되면 사실 그때부터는 스레드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데, 사실은 메모리에 올라와서 정확하게는 어떠한 그 스레드 매니지먼트 블럭 혹은 프로세스 레벨에서는 PCI라고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어떤 블럭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할당이 되면 그때부터 실제로 CPU를 얻어서 수행할 준비가 된 겁니다. 보통 그 상태를 스레드 상태라고 부르거나 아니면은 프로세스 상태로 부릅니다. 자, 일반적인 OS에서는요, 이 프로세스를 쓰죠. 그리고 이 스레드는 프로세스 안에서의 또 다른 실행 단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보통 프로세서는 CPU의 스케줄링 단위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스레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RTOS에서는 프로세서라 부르기도 하고요. CPU의 스케줄링 단위를 혹은 스레드라 부르기도 합니다. 자, 보통 엠베드에서는 자, 선언이 되면 시작할 준비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선순위를 갖습니다. 자, 우선순위를 갖는다는 것은 RTOS에서의 굉장히 핵심적인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특정한 시간 내에 다른 프로세서가 혹은 다른 스레드가 CPU를 사용하고 있을 때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높은 놈이 비록 우선순위가 낮은 프로세서가 CPU를 사용하고 있을지라도 그것을 쫓아내고서 실행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프라이어리티 메커니즘입니다. 따라서 RTOS에서는 자, 틱 기능, 다시 말해서 타이머를 관리하는 기능과 더불어서 이 프라이어리티를 관리하는 기능이 매우 중요한 기능입니다. 이 프라이어리티는 단순히 CPU에만 할당된 것이 아니라 이를테면 뭐 여러 가지 큐, 이를테면 뭐 특정한 쉐어드 리소스를 관리할 때에도 이 프라이어리티에 따라 우선순위를 둘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프라이어리티는 RTOS에서의 또 다른 핵심적인 기능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시그널을 혹은 어떤 메시지를 이 스레드 단위로 서로 주고받을 수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그 스레드의 상태가 이렇게 나옵니다. ready나 waiting이나 running이나 inactive가 있는데 그것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4개의 그러한 스레드의 그 상태가 있죠. 이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일단 inactive라는 것은 스레드가 만들어져 있지도 아니면 terminate 된 상태입니다. 스레드가 만들어져 있지도 않은 상태 혹은 terminate 된 상태, 다시 말해서 그냥 펑션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죠. 하드디스크에 있거나 아니면 메모리에 올라오지 않거나 아직 메모리에 올라와 있어도 실행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스레드는 메모리를 차지할지는 모르겠지만 시스템의 기본적인 엑스큐션 리소스, 이를테면 CPU라든가 캐시와 같이 실행할 때 사용하는 리소스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께서 스레드를 크리에이트 하게 되면 제일 먼저 가는 것이 어딘가 하면 ready로 갑니다. 그래서 inactive 상태에서 프로세스를 크리에이트 하면 ready 상태로 가죠. ready 상태에 있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일단은 CPU의 사용을 기다리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다린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CPU에서 어떤 스레드가 이미 CPU를 잡아서 사용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프라이어리티가 낮으면 레디 상태에 계속 기다리겠죠. 소위 말해서 우리가 레디 큐라고 부르는 그 큐에서 이 스레드들이 기다립니다. 그 다음에 이 CPU를 사용하고 있는 스레드가 만약에 터미네이트 되거나 아니면은 어떠한 리소스를 잡지 못해서 기다리는 상태가 될 때, 다시 말해서 웨이팅 상태가 되면은 자, 레디 상태에 있던 어떠한 스레드가 스케줄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러닝 상태로 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면 inactive 상태에 있다가 create 되죠. 혹은 ready 상태에 있다가 바로 terminate 시킬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실행하지 않고요. 자, 만약에 ready 상태에 있다가 여기 preempt 한다고 그러죠.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우선순위가 높으면 우선순위가 낮은 어떤 스레드가 CPU를 사용하면서 실행할지라도 그것을 선점하여서, 다시 말해서 그 스레드를 쫓아내고서 내가 실행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레디 상태에서 러닝 상태로 가는 것은 여기 preempt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CPU는 사실은 어떠한 프로세서도 수행하지 않고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CPU는 어쨌든 계속 어떤 프로그램이든 돌려야 돼요. 자, 만약에 어떠한 프로그램도 돌릴 게 없으면 아이들 태스크라는 태스크를 돌립니다. 이 아이들 태스크는 기본적으로 자, CPU의 사이클을 천천히, 다시 말해서 전력을 최소화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CPU를 그냥 아이들 상태로, 다시 말해서 노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죠. 바쁘지 않게끔 단지 CPU가 살아있다는 정도만 내가 만들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이들 태스크입니다. 자, 그 아이들 태스크가 러닝 상태로 돌고 있겠죠. 그리고 어떠한 그 스레드가 실제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키는 스레드가 자, 레디로 오면 그 아이들 태스크를 프레임하고, 다시 말해 선점해서 쫓아내고 CPU를 사용해서 오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레디와 러닝의 차이고요. 러닝은 실제로 CPU를 사용하는 상태, 그리고 어떠한 리소스를 사용하는 상태들입니다. 만약에 전체 시스템 내에서 코어가 하나라면 하나의 스레드가 자, 하나의 CPU만을 사용하겠죠. 그래서 보시면 이 러닝 상태에 있는 것은 only one thread만 이 상태에 있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코어가 하나라면 러닝 상태에 있는 스레드는 하나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스레드가 CPU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레디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내가 CPU를 기다리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요. 자, 웨이트도 매우 중요한 상태인데 어떤 상태인가 하면 자, 스레드가 이를테면 내 주기가 끝났어요. 내 주기가 끝나서 자, 나는 다음 주기를 기다려야 돼요. 다음 주기에 실행을 기다려야 돼요. 그럼 내가 시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그때 웨이트로 갑니다. 혹은 내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웨이트가 나오죠. 시간을 기다리거나 혹은 내가 어떠한 외부에 있는 인터페이스 혹은 외부에 있는 디바이스를 내가 건드려야 돼요. 그러면 그 외부가 사실은 CPU 외부기 너무 느리기 때문에 자, 외부에서 오는 이벤트를 기다리기 위해서 나는 웨이트로 갑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어떤 실제 서비스가 도착을 하면 어떡하죠? 그제서 이제 레디로 옵니다. 그때 뭐 합니까? 이벤트가 어커하죠. 무슨 말인가 하면 외부의 디바이스가 이벤트를 날려서 네가 웨이트 상태에 있는 어떠한 스레드가 기다리고 있는 서비스가 끝났다는 이벤트를 발사해 주면 그 스레드가 이제 레디 상태, 다시 말해서 내가 외부에서 들어온 어떠한 리소스를 가지고 CPU를 사용할 준비가 돼 있어 라고 해서 레디 상태로 오는 것이죠. 자, 이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웨이팅 상태에 있다가 터미네이트 되는 경우도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다른 프로세서가, 다른 스레드가 어떤 스레드를 죽이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외부에서 어떠한 이벤트가 도착하지 않아요. 그럼 타임아웃이 걸려서 그냥 죽는 경우도 있고요. 다양한 경우 프로세스를 우리가 터미네이트 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레드의 이 기본 네 가지 상태는 사실 시스템을 이해하고 특히 컨커런스를 구현하는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컨커런트 시스템 혹은 컨커런시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면에서 스레드 이 네 가지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엠베드에서는 스레드를 오른쪽과 같이 구현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void led2 thread 이렇게 있죠. 이게 thread의 body가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실제로 thread의 body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 thread를 이렇게 스타트 시키죠. 그럼 ready 상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 함수를 어떻게 하죠? 파라미터를 받아들여서 파라미터로 스타트 시킵니다. 자, 그리고 아래에서 보시면 지금 LED를 껐다 켰다 하죠. 그래서 메인에서 이렇게 LED를 껐다 켰다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저 스레드 내에서도 역시 그 LED를 껐다 켰다 합니다. 그런데 메인에서는 지금 어떤가 하면은 스레드 1번을 껐다 켰다 하고 그리고 LED2 스레드에서는 2번 LED를 껐다 켰다 하죠. 우리가 아래에 있는 것과 위에 있는 것을 비교해 보시면 자, 메인에서 LED를 끄고 켜는 주기는 지금 0.5 밀리세컨드 혹은 뭐 마이크로세컨드 되겠죠. 아니면 이것이 초일 수도 있습니다. 초 같아요. 그래서 세컨드 같습니다. 그래서 500ms. 근데 위에서 보시면 자, LED2는 지금 1초마다 한 번씩 깜빡이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하나의 스레드로 하나의 메인에만 집어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좀 곤란해지겠죠? 예, 좀 이렇게 시간을 맞추는 것이 정확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개의 스레드를 만들었죠. 메인 스레드가 하나 있고, 자, 그리고 위에 새로운 스레드를 만들어서 LED2를 껐다 켰다 합니다. 여기 메인에서 스레드를 하나 만들죠. 이것을 소위 말해서 포크라고 부릅니다. 예. 이 포크는 반드시 메인에서 해야겠죠. 그래서 메인이 이렇게 수행하고 있다가 포크를 통해서 새로운 스레드 2를 이렇게 실행하는 거죠. 여전히 메인은 실행합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스레드가 끝나면 다시 조인을 하기도 하고요. 이 부분을 포크라고 부르고요. 이 부분을 조인이라고 합니다. 어떤 때 이 메인이 포크를 했는데 메인이 죽어버리는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포크된 스레드는 어때요? 다시 조인을 못하겠죠? 이런 경우에 에러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레드 2가 실제로 얼펀 스레드가 되는 것이죠. 고아, 그러니까 메인 같은 경우에는 부모이고 이 포크된 스레드는 자식일 텐데 이 자식이 부모를 잃어버려요. 혹은 부모가 먼저 끝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것이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 왼편에 있는 것이 지금 메인 하나로 만든 겁니다. 여기서는 그냥 LED 하나만 켜고 있죠. LED 하나만 블링킹하고 있고 500ms마다 한 번씩 블링킹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것을 메인에서 그렇게 웨이트 0.5로 해서 구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 코드를 통해서 우리가 왜 스레드를 해야 되는지 좀 이해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스레드는 기본적으로 컨커런시를 위해서 사용됩니다. 컨커런시의 기본 개념은 무엇인가 하면 어떤 두 개의 실행 오브젝트가 있는데 어떠한 쉐어드된 리소스를 자 이렇게 서로 경쟁 관계로 사용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자, 실제로 이것을 사용할 때에는 얘 한 번, 얘 한 번 이런 식으로 번갈아 사용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보기에는 이 번갈아 사용하는 것이 안 보일 정도로 이 스위치가 더 빠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동시에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죠. 하지만 동시에 돌아가는 것은 아니고 쉐어드 리소스가 있으면은 이것을 번갈아 사용하는, 우리가 이것을 인터리빙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인터리빙이라고요. 예. 그래서 이것을 인터리빙이라 부르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어떠한 리소스에 대한 효율성, 다시 말해서 그 리소스가 끊임없이 누군가에 의해서 사용되는, 그래서 리소스의 어떠한 유틸라이제이션이라고 부를까요? 어떠한 가용도를 최대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컨커런시라는 메커니즘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시간 관리가 편하겠죠? 자, 여기서는 위에 스레드는 1초마다 한 번씩 실행이 되고, 그리고 아래 메인 스레드는 어떻습니까? 0.5초마다 한 번씩 실행이 돼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하나의 프로그램에 집어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는 1.5만큼, 자, 1초만큼 실행이 되고, 그리고 하나는 0.5초만큼 하면 실행이 돼요. 그럼 사실 0.5초마다 한 번씩 실행이 되면서, 자, 1초는 0.5초가 두 번 이루어질 때 한 번 실행이 되면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자, 0.5초가 두 번째 실행될 때, 자, 얘도 실행이 돼야 되는데, 자, 메인이 0.5초짜리가 실행되는 동안은, 자, 1초만에 수행해야 할 것, 1초마다 실행해야 하는 건 좀 뒤로 밀리겠죠? 뒤로 밀릴 겁니다. 예. 아니면은 둘 중에 하나가 실행하는 동안 다른 것이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 단점도 있고요. 또 하나가 예를 들어 0.3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 0.3이면 하나는 0.3만큼 실행하는 것이고요. 하나는 1초마다 한 번씩 실행이 돼야겠죠. 예.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는 것이 이렇게 하나 하고 하나 서로 주기가 다른 어떤 태스크를 하나의 프로그램을 짜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런 주기가 여러 개 된다고 하면 그것을 스케줄링하게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렵겠죠. 그래서 사실 이 컨커런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소스 측면에서는 리소스의 유틸라이제이션, 이용도를 최대화할 수 있고요. 또 이렇게 시간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보다 단순하게 시간 관리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서 그 뮤텍스라는 시스템 서비스를 살펴봅시다. 뮤텍스는 자, Mutual Exclusion 네, 뮤와 x를 따온 겁니다. 자, 뮤와 x겠죠?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한국어로 상호 배제입니다. 어떠한 오브젝트가 어떤 오퍼레이션을 수행할 때 다른 오브젝트가 그 오퍼레이션을 방해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서로 상호적으로 일어나야 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현재 우리가 이 예제를 통해서 이것이 무엇인지를 좀 이해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프로세서가 4개라고 가정해 봅시다. 여기에 프로세서는 우리가 앞서 배운 스레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프로세서들은 하나의 CPU를 사용하기 때문에 번갈아 실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왔다 갔다 하면 실행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주의해 보셔야 할 것들이, 자, W, X, Y, Z 모든 프로세서가 비슷한 행동을 합니다. X를 읽어드리고 X를 하나는 더하거나 혹은 2를 빼서 어떻게 하죠? 리턴하는 것이죠. 그래서 메모리에서 읽어드려서 그것을 조작을 한 다음에 다시 메모리로 리턴하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프로세서가 하나의 공유 베리어블 X의 값을 액세스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그 값이 0이라고 가정해 보면, 자, 프로세서 W가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2를 더하고요. 그 다음에 프로세서 X가 실행된다고 가정해 볼까요? 그러면 1에서 다시 2를 더하기 때문에, 자, W와 X가 차례대로 수행이 되면 어떻게 되죠? X는 결과적으로 2가 될 겁니다.
프로세스 W와 프로세스 X가 차례차례 한 번씩 실행된다고 하면 그렇죠. 자, 그런데 이 프로세스들은 하나의 CPU를 사용하기 때문에 서로 번갈아 스케줄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터리빙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프로세스 W가 우선 X를 읽어드려요. 이때 읽어드리는 X는 값이 뭐죠? X는 0입니다. 그런데 이때 아쉽게도 프로세스 W가 X에게 선점당합니다. 다시 말해서 CPU를 양보하는 거죠. 그래서 이 readX를 또 수행합니다. 따라서 이때 읽어드린 X는 얼마 되는 거죠? 역시 0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프로세스 W가 실행 권한을 빼앗습니다. 그러면 이제 1을 더하죠. 이때 X는 얼마 되는 거죠? 1이 되는 것이고, 다시 프로세스 X가 실행 권한을 빼앗으면 어떻게 되죠? X에 1을 더하기 때문에 이때 X도 역시 1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프로세스 W와 프로세스가 끝나면, X를 리턴하면 X의 값은 2가 되지 않고 결과적으로 1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각각의 프로세스가 이렇게 인터리빙 될 거라고는 상상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짜겠죠. 그러나 아쉽게도 시스템의 특성상 어떤 오퍼레이팅 시스템, OS의 특성상 인터리빙을 허용한다고 하면 이러한 시나리오가 충분히 일어날 만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솔루션은 뭘까요? 솔루션이 바로 이 상호 배제, 뮤추얼 익스클루전이라는 것입니다. 뮤추얼 익스클루전은 기본적으로 하는 일이 뭔가 하면 내가 어떠한 오퍼레이션을 수행할 때 혹은 어떠한 쉐어드 리소스를 사용할 때 깃발을 세우는 겁니다. 깃발을 들고 내가 이 일을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다른 모든 프로세서, 다시 말해서 그 동일한 일을 하고 싶은 모든 프로세서는 그 깃발이 올라가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우리가 W가 이야기를 해요. 나 이제 X를 액세스 할 거야, 리드 할 거야 라고 말을 하죠. 깃발을 올립니다. 그러면 X는 0으로 읽겠죠. 그런데 프로세스 X가 어떤 권한을 인계받아요. 아까 우리가 고려한 시나리오에서처럼. 근데 read X를 하려고 하는데 이미 깃발이 올라가 있습니다. X가 어떤 깃발을 가지고 오퍼레이트 된다고 하면 이 깃발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럼 프로세스 X는 이 깃발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read X를 하지 않겠죠. 기다릴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고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프로세스 W는 execution 권한을 CPU를 다시 얻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프로세스 X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웨이팅 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read 오퍼레이터를 수행을 하고 결과적으로 X를 어떻게 하죠? 1을 더하고 write 리턴을 합니다. 그 다음 깃발을 내립니다. 깃발을 내리면 여기서는 어떻게 되죠? 1이라는 것이 X가 1로 변했죠. 그 다음 프로세스 X는 깃발이 내려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다시 read X를 할 수 있게 되겠고요. 이때의 X는 1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X에 1을 더해서 이때 X는 2가 되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값을 1 대신 2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뮤추얼 익스클루전이라는 것은 여러분께서 구글링 해보시면 사람이 깃발을 들고 있는 다양한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실제로 뮤텍스는 어떠한 깃발을 통해서, 어떠한 플래그를 통해서 어떠한 실행 권한을 제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엠베드 OS에서 사용되는 메커니즘이 바로 그런 메커니즘인 겁니다. 그래서 두 개 이상의 스레드가 하나의 shared 리소스, shared variable 혹은 shared memory로 접근을 할 때, acquire 깃발 혹은 release 깃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아무도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이 shared 리소스가 어떠한 깃발에 의해서
표시된다고 가정해보면, 자, 이 깃발이 올라가 있지 않으면 뭐 할 수 있습니까? acquire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shared 리소스를 내가 사용할 수 있고요. 다 사용한다 하면, 자, release 하죠. 깃발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acquire는 깃발을 올리는 것이고, release는 깃발을 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레드, 여기 있는 오른쪽에 있는 분홍색 스레드가 만약에 녹색 스레드가 깃발을 올렸다고 하면 acquire를 하지 못하겠죠. 왜냐하면 깃발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다립니다. 그래서 자, 둘 다 어떠한 실행 상태에 있다가 혹은 하나의 프로세서가 실행 상태에 있다가 어떤 식으로인가 권한을 빼앗겨도 자, 오른쪽에 있는 프로세서는 깃발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 Mutual Exclusion 메커니즘에 의해서 자, 이 shared 리소스에 접근하지 못하겠죠. 그때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왼편에 있는 이 프로세서가 깃발을 이런 식으로 내리게 되면 그제서 스레드가 웨이트 상태에서 깨어나서 레디 상태를 거쳐서 실행이 되면 자, 깃발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 shared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것이 기본적으로 뮤텍스의 기본적인 비헤이비어입니다. 자, 엠베드 OS는 뭐 락이라든가, 락이 뭔가 하면 이 acquire 하는 겁니다. 그래서 락은 내가 뭔가 하면 깃발을 올린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un락은 깃발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프로세서에게 이제 shared 리소스, 내가 쓰던 shared 리소스를 너도 사용할 수 있어 라고 이해하는 것이고요. try 락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내가 non-blocking이라고 해서 쓸 수 없으면 그냥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non-blocking이고요. 자, 엠베드 OS에서는 오른쪽 거와 같이 그것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뮤텍스를 구현할 수 있는데 여기 보이시죠? 스튜디오 언더바 뮤텍스라는 이름이 있고요. 이 뮤텍스가 이것이 깃발입니다. 그래서 걔를 락하죠. 다시 말해서 acquire 하죠. 그 다음 뭘 합니까? 프린트를 하죠. 프린트를 씁니다. 그 다음에 뭐 하죠? unlock을 통해서 깃발을 내리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 notify라는 이 프로세서를, 이 스레드를 2개 이상의, 여기 보시면 메인에서 2개를 만들죠. 자, 스레드 테스트, 스레드 테스트. 이 위에 있는 2개의 스레드가 뭐 하는 건가 하면은, 자, notify라는 자, 함수를 돌리는 거죠. 자, 함수를 돌립니다. 근데 돌릴 때마다 뭘 하는가 하면 깃발을 올리고, 깃발을 내리고, 또는 깃발이 다른 놈들이 올라가 있으면, 자기는 여기서 기다릴 겁니다.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상호 배제해 가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printf가 바로, 자, 서로 상호 배제해 가면서 써야 되는 것들이죠. 이를테면 실제로 여러 개의 프로세서가 동시에 어떤 프린트에 접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가 A, B, C를 쓰고 싶은데 다른 놈도 역시 B, C, D를 쓰고 싶어요. 그런데 A가 A만 찍고 그리고 갑자기 다른 프로세서가 B를 찍는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그런 프린트를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오른쪽에서 보시는 이 애가 프린터에 대해서 쉐드되는 이 리소스 프린터에 대해서 상호 배제하는 메커니즘을 묘사한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께서 가만히 뜯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고려하게 될 그 시스템 콜이 바로 스마포입니다. 스마포는 앞서 우리가 공부한 뮤텍스, 뮤추얼 익스클루전의 제너럴라이제이션, 일반화된 형태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뮤텍스가 스마포의 하나의 일종이고 특수한 케이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카운팅 스마포를 얘기하는데요. 앞서 우리가 뮤텍스를 얘기할 때 내가 어떠한 리소스를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떡하죠? 깃발을 올리죠. 스마포도 마찬가지로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내가 이 리소스를 사용하고 있어. 그리고 이 리소스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다른 놈은 건들지 마. 이런 의미에서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카운팅 스마포, 특히 카운팅 스마포 같은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복수 개의 리소스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복수 개의 리소스에 대해 표시라는 것이죠. 여기 하나의 예가 있는데요. 우리가 현재 프린터 3개를 가지고 있다고 해봅시다. 프린터 1번, 프린터 2번, 프린터 3번. 그리고 이 프린터를 쓸 때마다 어떠한 특수한 플래그를
우리가 표시를 해주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세마포입니다. 그래서 초기의 세마포의 값이 프린터가 3개이기 때문에 3이라고 해볼까요? 자, 스레드 1이 프린터를 씁니다. 그럼 세마포에서 여기 세마포의 원래 값에서 하나를 줄이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2가 됩니다. 그리고 스레드 2가 다시 두 번째 프린터 2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세마포 하나를 줄입니다. 그때는 2가 1이 되겠죠? 그리고 스레드 3이 세 번째 프린터를 사용하면서 세마포를 하나 줄입니다. 그러면 0이 됩니다. 이제 스레드 4가 프린터를 사용하고 싶어요. 그런데 세마포의 값이 0이기 때문에 뭐라고 느끼는가 하면 뭐라고 아는가 하면은 더 이상 내가 사용할 프린터는 없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레드 4번은 웨이팅 상태로 빠지게 되겠죠. 그래서 다른 세마포가 혹은 다른 프린터가 어베일러블 하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보통 카운팅 세마포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면 현재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어베일러블한 리소스의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어떠한 세마포를 통해서 복수 개의 어떤 리소스를 관리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세마포가 지금 우리가 그냥 초기값을 3으로 했는데 이것을 0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현재 이 세마포 어떤 리소스를 사용하는 최대의 그 값을 정할 수 있습니다. 최대값이 이것은 3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세마포의 개수를 보고서 현재 어베일러블한 리소스의 값들을 리소스의 개수를 알 수 있고요. 더 이상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세마포 스웨드 리소스가 없다고 하면 세마포를 보고서 그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세마포의 그 값에 따라서 우리가 현재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느냐 혹은 없느냐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는 카운팅 세마포를 얘기했는데 만약에 여기에 세마포가 1 혹은 0을 갖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뭐가 똑같은가 하면 앞서 우리가 공부했던 뮤텍스와 똑같습니다. 뮤텍스는 내가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으면 깃발을 올리죠. 그리고 세마포에서는 1에서 0으로 줄일 겁니다. 그리고 내가 리소스를 뮤텍스에서 이제 어떠한 크리티컬 섹션 혹은 어떤 리소스를 놓게 되면 깃발을 내립니다. 세마포는 어떻죠? 1을 증가시킴으로써 어베일러블한 리소스가 있다고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뮤텍스를 세마포의 특수한 형태 혹은 하나의 어떤 그 인스턴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세마포는 뮤텍스의 뭐라고요? 어떤 일반화된 형태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특히 세마포는 하나가 아니라 오른쪽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개의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값이 어떤 경우에는 0일 때 프로세서 혹은 스레드가 기다리고 어떤 경우에는 맥시멈일 때 스레드가 기다리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구현에 달려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카운팅 세마포와 그리고 바이너리 세마포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봤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뮤텍스는 세마포의 하나의 스페셜한 케이스입니다. 이제 세마포를 이용해서 특히 엠베드 OS에서 세마포를 이용해서 어떻게 동기화하는가를 살펴볼까요? 여기에서는 세마포를 이용해서 프린터 오퍼레이션 이 명령문을 보호합니다. 뮤텍스 기능을 구현하는 얘기가 되겠죠. 자, 보시면 여기 가운데 여기 테스트 스레드가 있고요. 테스트 스레드를 구현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계속 while을 돌죠. 이만큼을 계속 반복해서 돌면서 프린트를 하게 됩니다. 프린트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라인과 이 라인을 주의해 보시면 자, 우선 프린터를 한 다음에 웨이트를 통해서
1초 동안 쉽니다. 그 다음에 릴리즈를 하죠. 여기 웨이트와 요 릴리즈가 세마포를 잡는 거 혹은 놓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세스가, 어떤 스레드가 웨이트를 통해서 세마포를 잡으려고 하죠. 그런데 누군가가 사용하고 있으면 잡지 않고 기다립니다. 웨이트 상태로 빠지겠죠. 만약에 잡을 수 없다고 하면 그런 식이 되는 것이고요. 잡을 수 있다고 하면, 세마포를 내가 잡을 수 있다고 하면 그냥 수행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어떤 프로세서가 세마포를 잡으려고 하는데 잡을 수가 없어요. 다른 프로세서가 이미 세마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웨이트 상태에 있다가 다른 프로세서가 프린터를 끝내고 1초 동안 기다린 걸 끝내고 뭐 하죠? 세마포를 놓게 됩니다. 그럼 이때 어떻게 되는가 하면 OS가 모든 프로세서를 스탑시킵니다. 스탑시키고요. 왜냐하면 이 릴리즈는 시스템 콜이라고 해서 OS의 어떠한 함수죠. OS의 함수를 실행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OS는 잠시 모든 프로세스의 실행을 중지시키고 릴리즈의 서비스를 처리하게 됩니다. 릴리즈의 서비스를 처리하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 릴리즈가 수행이 되면 실제 OS는 자, 어떠한 세마포를 놓았는지를 살펴보고 그 세마포를 기다리고 있는 웨이트 리스트에 있는 스레드를 깨웁니다. 깨운 다음에 레디 상태로 보내죠. 레디 상태로 보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스케줄이 가능하면 그 프로세스를 스케줄링 하게 되겠죠. 자, 이때에 자, 그런 프로세서가 다시 일로 돌아오게 되겠습니다. 자, 웨이트 상태일 때, 이전에는 웨이트를 내가 실행했을 때 다른 프로세서가 세마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웨이트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깨어나가 보니까 아무도 지금 세마포를 잡고 있지 않죠? 그러면 이제 프린트를 수행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자, 웨이트 그리고 릴리즈가 서로 반복되면서, 자, 이것이 A라는 프로세서 수행되고 있는 웨이트와 릴리즈고요. 그리고 B라는 것에서 웨이트와 릴리즈가 수행이 되겠죠. 그러면 자, 이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이 B가 만약에 이 가운데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면 릴리즈 하면서 어떻게 하죠? A의 웨이트를 실행하겠죠? A의 웨이트를 깨워주는 겁니다. 그럼 A가 깨움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웨이트 다시 이렇게 실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싱크로나이제이션 혹은 동기화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세서가 서로 이렇게 말을 걸기도 하고 또 핸드쉐이킹을 해가면서 뭐 하는가 하면 서로 실행 순서를 맞추는 것이죠. 이것을 동기화라고 합니다. 자, 다음 고려할 시스템 서비스는 Q입니다. 이건 대표적인 RPC, 인터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 메시지 커뮤니케이션의 어떠한 하나의 형태이고요. 대부분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Q 시스템, Q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공부한 세마포나 뮤텍스는 싱크로나이제이션이죠. 다시 말해서 어떤 프로세서가 다른 프로세서를 깨우거나 또 그 프로세서가 실행할 수 있도록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Q나 뒤에 배우실 메일 혹은 메일박스는 어떤 데이터를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지 커뮤니케이션이라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메시지 커뮤니케이션은 항상 어떤 개념이 존재하는가 하면, 자, 프로듀서와 컨슈머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프로듀서는 데이터를 만들어서 컨슈머에게 보내주는데 무엇을 매개로 하는가 하면 메시지 Q를 매개로 합니다. 메시지 Q는 기본적으로 여러 개의 데이터를 밀어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듀서가 이 Q에게 자, A라는 데이터를 집어넣고, 그리고 1분 뒤에 B라는 데이터를 집어넣고 30초 후에 C라는 데이터를 집어넣습니다. 그럼 컨슈머는 자기가 필요한 경우에
자, A를 빼가고요. A를 빼가고 또 B를 빼가고 C를 빼가겠죠?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다 빼간 다음에 컨슈머가 이 공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빼갔기 때문에 자, 여기 이 큐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이때 컨슈머가 다시 이 메시지 큐를 읽으려 한다면 어떨까요? 큐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이때 컨슈머는 앞에서 우리가 스마포나 뮤텍스를 사용할 수 없을 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컨슈머는 웨이트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웨이트 상태가 들어가게 되겠고요. 자, 프로듀서가 자, 메시지 큐에 어떠한 데이터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비로소 컨슈머가 웨이트 상태에서 깨어나서 이제 데이터를 읽게 됩니다. 반대의 경우 프로듀서는 자, 이 메시지 큐가 꽉 차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프로듀서가 데이터를 집어넣고 싶어도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 없죠. 그때 프로듀서가 웨이트로 가게 됩니다. 웨이팅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컨슈머가 데이터를 읽어서 메시지 큐에 여유가 생기면 그에서 프로듀서가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 있게끔 깨어나서 데이터를 집어넣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보면 어떤 프로세스의 상태, 자, 이것이 ready 고요. 이것이 run이고요. 이것이 wait고요. 자, 이것을 계속 번갈아 한다는 걸 아시겠죠? 그래서 컨슈머가 더 이상 읽을 데이터가 없으면 run 상태에서 wait로 가고요. 프로듀서가 메시지 큐가 차 있으면 run 상태에서 wait로 가고요. 컨슈머가 wait 상태에 있을 때 프로듀서가 데이터를 집어넣어주면 wait에서 ready로 가고 스케줄이 되면 다시 run으로 와서 메시지 큐에서 데이터를 꺼내가는 것이죠. 자, 이 메커니즘이 우리가 과거에 배운, 앞서 배운 메일박스, 뮤텍스나 혹은 스마포나 앞으로 배우게 될 그 메시지 메일박스 혹은 메일박스에서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사용할 리소스가 없으면 어떻게 하죠? 웨이트 상태로 들어가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뮤텍스가 없어도 웨이트 상태로 들어가고, 그리고 내가 어떠한 세마포 관련된 깃발이 혹은 세마포가 사용할 수 없으면 웨이트로 가고, 사용할 수 있으면 웨이트에서 다시 깨어나서 사용하고, 이런 형태이죠. 자, 그런 메커니즘이니까 그것들을 자세히 이해하신다고 하면 OS를 이해하고 또 OS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해하는 데는 여러분한테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오른쪽에서 보시면 그 메시지를 큐를 통해서 전달하는 그런 형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send thread가 있고요. 여기에 컨슈머는 누군가 하면 메인입니다. 메인에서 보시면 이 아래 보시면 q get이 있죠. 그래서 자, 위에서 보시면은 지금 여기 q를 만드는 장면이 있죠. 그래서 q 메시지 타입이 있고, 메시지 타입은 위에서 보시면은 이러한 형태의 메시지 타입입니다. 그래서 flow 타입으로 볼테이지, flow 타입으로 current, 그리고 unsigned integer 32 타입으로 count, 이런 그 구조체가 메시지 타입인 것이고요. 그 형태로 Q를 만들었습니다. 그 Q가 하나의 객체이기 때문에 그것의 메소드, 다시 말해서 여기 보시면 get이라든가 혹은 위에 send thread에서 뭐였죠? 여기 보시면 push이 있죠? 그래서 메시지를 만들어서 푸스를 하면 메인에서 읽어오는 형태입니다. 읽어온 다음에 이것은 뭐 하는 거죠? 파싱을 해서 데이터를 보여준 다음에 그 메시지가 사용되던 메모리를 날려주는, 다시 릴레이즈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헤비어를 자세히 보시면 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큐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이해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눴는데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큐는 일반적으로 여러 개의 메시지를 보내게 하기 위해서
자, 여기 그 Q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는 실제로 포인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메시지가 이렇게 있죠. 자, 메시지가 있는데 메시지가 있고요. 그것이 하나의 스트럭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이 메시지를 가리키는 포인터입니다. 그리고 메시지가 여기 하나 있고 또 다른 메시지가 이렇게 있으면 자, 이것을 포인팅하는 이런 포인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로 이제 Q 같은 경우에는 이 실제로 들어가는 것들이 어떤 포인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이 포인터 대신 이 전체 덩어리를 이렇게 하나의 정크를 메시지 정크나 어떤 데이터의 정크, 어떤 데이터 전체를 옮기게 하는 메커니즘이 바로 메일입니다. 혹은 메일박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차이는 뭔가요? 앞에서 Q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데이터를 내가 쌓아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메일박스는 하나의 정크를 내가 이렇게 메모리 블럭을 옮겨야 하기 때문에 하나의 메시지 혹은 하나의 메모리 블럭, 요 메모리 블럭은 하나의 어떠한 메시지라는 이름으로 대표될 수 있겠죠. 이러한 것을 하나만 전달하게 되는 것이죠. 앞서 우리가 공부한 Q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메시지를 저장할 수 있었던 반면에 메일박스는 단지 하나의 정크 메모리를 왔다 갔다 하게 합니다. 자, 그것이 여러 가지 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여러분께서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메일박스의 예를 보시면 앞서 우리가 공부한 그 Q와 거의 내용이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앞서 우리가 여기 메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였었죠? 메시지였죠. Q의 알고리즘에서 Q의 example에서 이것이 메시지였는데 이것은 메일로 되어 있고요. 내용을 보시면 앞서 우리가 Q에서 봤던 메시지와 똑같습니다. 또 사용하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푸시 있고 혹은 get이 있고요. 대신 사용할 때 우리가 데이터 스트럭처를 이런 식으로 메일이라고 해서 메일 박스를 만들어서 사용하죠. 자, 이것은 단 하나의 메시지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뭐 쌓아놓거나 아니면 쌓아놓은 것을 꺼내오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두도록 하세요. 하지만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앞서 우리가 공부한 Q와 같습니다. Q는 여러 개의 데이터를 다루는 것이고 메일은 단 하나의 어떤 데이터 스트럭처를 다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Q입니다. 이벤트 Q입니다. 자, 이벤트 Q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어떤 이벤트의 Q, 이벤트의 어떠한 그 순서를 스케줄링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벤트 Q 클래스는 어떠한 이벤트를 스케줄링 할 수 있는 플렉서블한 Q이다. 다시 말해서 이벤트를 쌓아놓는 Q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벤트라는 것이 무엇이죠? 이를테면 외부에서 어떤 하드웨어가 특정한 서비스가 끝났다 혹은 시작한다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 될 수 있겠고요. 이를테면 네트워크 하드 생각해 보시면 네트워크 하드에서 어떤 데이터가 만들어져서 실제로 OS에게 어떤 프로세스가 기다리고 있는 데이터가 네트워크 하드에 들어와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OS는 그것을 가져다가 특정한 프로세스에게 알려줍니다. 전달해 주는 것이죠. 그때 이벤트를 날리는 것입니다. 이벤트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뭐 여러분께서 마우스를 클릭한다든가 아니면 터치패드를 터치할 때 그런 이벤트일 수 있겠고요. 아니면 어떤 프로세서가 어떤 이벤트를 만들어 놓고서 특정한 시간에 그 이벤트를 통해서 내가 싱크당하고 싶어요. 그런 경우에 이벤트를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벤트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어떤 이벤트를 스케줄링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이벤트 Q입니다. 오른편에 보시면 사실은 이벤트 Q의 다양한 example이 여러분 엠베드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어떤 이벤트인가 하면 가만히 보시면 여기 Q콜이 있죠. 그리고 이벤트 Q를 이와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벤트에서 콜에서 뭐 하는 건가 하면은 프린터라는 어떠한 프로세서에게
call immediately라는 것을 이벤트를 보내는 거죠. 그리고 자 printf에 call in 2second 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 2000ms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2초 후에 printf가 실행될 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다음을 보시면 자 call every 1second라는 이 메시지를 프린트 하는데 자 call every 나오죠. call every 1000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000ms 1초마다 이 printf를 동작을 시켜서 이 메시지를 찍으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어떠한 특정한 이벤트를 주기적으로 아니면 어떠한 시간 후에 아니면 즉시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벤트 큐고요. 자, 이렇게 만들었으면 자, 큐 디스패치를 통해서 이벤트가 실제로 트리깅 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위 말해서 이벤트 큐에 이벤트를 넣는 것이고요. 이것이 작동시키는 그러한 열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타이머입니다. 타이머. 앞서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리얼타임 OS에서 타이머는 마치 심장 박동과도 같습니다. 리얼타임 OS에서 타이머는 어떠한 하트비트과도 하트비트이죠. 그래서 자, 이 타이머에 의해서 혹은 타이머의 동작에 의해서 어떠한 태스크가 스케줄 될 수 있고요. 또 어떤 이벤트가 스케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떠한 사건들이 주기적으로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RTOS에서의 타이머는 매우 중요한 컨셉입니다. 여기 보시면 타이머 펑션은 언제 호출이 되는가 하면 어떠한 시간 피어리드가 expire 됐을 때, 다시 말해서 주기가 끝나거나 어떠한 시간의 어떠한 듀레이션이 끝났을 때, 그래서 한 번 트리깅 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피어리딕하게 주기적으로 트리깅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그 예가 나오죠. 그래서 어떤 타이머가 스타트 되었으면 이 콜백이라는 것은 어떠한 프로세스라든가 어떤 이벤트를 실행시켜주는 그러한 메커니즘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시 시간이 충전됐다가 다시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주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리셋이 되는 거죠. 자, 새로운 타이머로 리셋이 돼서 요만큼부터 새로운 주기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프로세서를 내가 주기적으로 실행시키거나 할 때, 아니면 어떠한 프로세서를 어떠한 시간 뒤에 디퍼할 때, 다시 말해서 미룰 때 이러한 타이머를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자, 이 예가 타이머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여기 블링크라는 어떤 함수가 있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타이머를 겁니다. 4개의 타이머를 만들어요. 그래서 LED1 타이머 하나, LED2 타이머 하나, 그리고 뭐 하죠? 블링크라는 어떠한 그 함수를 실행시키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OS 타이머 피어리딕 해서 피어리딕하게 수행하는 겁니다. 피어리딕하게 수행하는 그런 타이머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 타이머의 이름이 0이고 또 피어리딕한 타이머 LED2 타이머를 만들어서 아이디를 1이라고 주는 것이고요. 2, 3을 주면서 4개의 피어리딕한 타이머를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4개의 스탑워치가 이때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스탑워치는 스탑워치가 아니라 알람이겠네. 알람. 그 알람은 자 이렇게 실행됩니다. 하나는 자 2000ms마다 한 번씩, 또 다른 것은 1000ms마다 한 번씩, 그 다음은 500ml 혹은 250ms마다 한 번씩 수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LED 1, 2, 3가 서로 다른 타이머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다른 알람을, 그래서 그 세팅된 시간마다 알람을 울려서 자, 요 블링크라는 함수를 실행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자, 이 안에 어떠한 이벤트를 집어넣어서 다른 프로세스를 깨울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떠한 뭐 세마포라든가 메시지 메일박스 혹은 큐를 이용해서 어떤 프로세스를 또 실행시킬 수 있겠고, 함수를 실행시킬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타이머를 사용할 수 있고요. 타이머는 매우 중요한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꼭 한번 잘 들여다보시기 바라고요. 가능하시면 실습을 통해서 체험해 보시기를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고려할 컨셉은 무엇인가 하면 인터럽트입니다. 자, 인터럽트란 무엇이죠? 여기 보신 것처럼 인터럽트는 하나의 이벤트입니다. 이벤트인데 CPU에게 어떠한 무엇을 요구하는가 하면 현재 수행 중인 프로그램을 중단시키고 어떠한 서비스를 실행하라는 겁니다. 이를테면 여러분 네트워크 카드를 생각해 보세요. 자, OS가 이렇게 있고요. 이 밑에 하드웨어 중에 아마 닉이 있을 겁니다. 닉이 뭐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죠. 그래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인데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를 통해서 어떠한 메시지가 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메시지가 오면 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는 OS에게 어떠한 신호를 알리겠죠. 그러면 이 OS는 어떤 식이 되는가 하면 자, 모든 프로세서를 자, 실행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모두 중단시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처리해서 이 메시지를 특정한 이 메시지를 필요로 하는 어떤 애플리케이션 전달해주고 난 다음에 다시 실행시키겠죠. 그래서 바로 이때에 이 네트워크 카드가 날리는 이벤트가 바로 인터럽트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야 할까요? 만약에 하드웨어가 OS에게 인터럽트를 겁니다. 그럼 인터럽트를 걸면 OS는 당연히 현재 수행 중인 프로그램을 스탑하겠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은 뭘까요? 자, 어떠한 누가 인터럽트를 걸었든 간에 자, 그 인터럽트를 처리해야 되는 루틴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드웨어가 하나 두 개가 아니죠.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개의 하드웨어가 동시에 돌아간다고 하면 자, 각각의 하드웨어에게 알려줘요. 너는 이 이벤트를 걸면 내가 어떠한 루틴을 수행할게. 또 너는 이 이벤트를 수행하게 되면 내가 어떠한 루틴을 수행할게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것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어떠한 그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개발을 할 때 그 인터럽트 번호를 사용해서 OS에게 인터럽트를 거는 거죠. 여러분 뭐 IRQ라고 부르는 것도 있고요. IRQ가 보통 인터럽트를 시행하는 인터럽트를 우리가 거는 그 번호 아이들 IRQ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하드웨어가 이 IRQ의 번호를 통해서 OS에게 인터럽트를 걸고 OS는 이제 프로세스를 종료하고 스탑하고요. 스탑하고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루틴을 돌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 IRQ에 따라서 다양한 인터럽트 루틴이 수행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 수행되는 것이 바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랜 카드 얘기가 계속 나오고요. 랜 드라이버 얘기가 나오는데 소위 말해서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하는 일은 뭔가 하면 하드웨어와 그리고 OS의 중간 단계에서 하드웨어의 신호를 OS에게 전달하고 또 OS에서의 여러 가지 데이터를 하드웨어에게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하는 중간자 역할을 하는 것이 드라이버죠. 그래서 보통 인터럽트를 거는 대상도 누군가 하면은 이 디바이스 드라이버입니다.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OS에게 인터럽트를 걸고 OS가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수행하죠. 그래서 그 루틴을 잠깐 보시면 이것이 현재 수행 중인 프로그램이라 합시다. 그래서 막 수행이 돼요. 그런데 이제 랜 드라이버에서 인터럽트를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OS가 커널 모드, 여기는 유저 모드고 이거는 커널 모드라고 합시다. 자, 커널 모드에서 자, 뭘 하는가 하면 일단은 여기 세이브 레지스터 하죠. 그 말은 뭔가 하면
현재 수행 중인 프로그램의 상태, 컨텍스트를 세이빙하는 겁니다. 보통 컨텍스트라고 말하면 CPU에 담긴 레지스터의 정보를 보통 컨텍스트라고 부르죠. 자, 그것들을 모두 세이빙한 다음에 두 가지 단계가 있죠. 하나는 일단은 패킷을 보냅니다. 패킷을 처리하고 또 왜냐하면 랜카드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패킷을 처리하고 또 패킷을 프로세싱을 하고 또 패킷을 트랜스퍼하죠. 자, 이것이 뭔가 하면 소위 말해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입니다. 그래서 패킷을 받은 다음에 패킷에 대한 관련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오퍼레이션을 수행하는데 이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어떤 패킷을 특정한 애플리케이션, 자, 이 패킷을 기다리고 있는 혹은 이 패킷을 실제로 처리하는 애플리케이션에 전달하게 되죠. 그리고 처리를 하면서 뭐를 하는가 하면은 이 애플리케이션에게 너에게 필요로 한 데이터가 왔어 라고 알려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애플리케이션은 wait 상태에 있다가 ready로 가겠죠. 그래서 이 애플리케이션을 처리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레지스터를 리스토어하지. 이건 뭔가 하면 실행 중인 것을 다시 실행하는 것인데 사실은 이 앞에 뭐가 있을 수 있는가 하면 스케줄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스케줄링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은 자, 원래 수행되던 것이 다시 수행되지 않고 다른 것이 수행될 수 있다는 의미이고요. 여기서는 좀 더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여기 레지스터를 통해서 원래의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은 여기 보시면 자, 프로세서가 쭉 수행이 되면 인터럽트가 발생을 하죠. 그러면 인터럽트 벡터 테이블이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 인터럽트 번호가 있고요. 인터럽트 번호가 있고 그것이 IRQ라고 해봅시다. IRQ가 있고 자,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의 애드레스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째 있고 몇 번째 있고 번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인터럽트가 걸리면 그 번지수를 보고서 찾아가죠. 그 번지수를 보고 찾아간 다음에 아래에서 보시면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있고 이때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수행할 때에는 인터럽트를 디세이블 합니다. 그리고 프로세서의 스테이트를 홀드하고 인터럽트를 핸들링 한 다음에 다시 프로세서의 스테이트를 리스토어하고 인터럽트를 이네이블 하죠. 이것이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루틴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꼭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자, 여기에서는 그 엠베드에서 ISR을 구현한 단순한 예를 보시는데요. 여기서는 그 인터럽트를 거는 것이 하드웨어가 아니라 일반 소프트웨어입니다. 아래에 보시면 여기 티커가 있죠.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하트비트처럼 일정한 주기마다 특정한 시간마다 어떠한 펑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티커의 어태치라는 메소드를 수행하면 그리고 이 안에 QISR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1초마다 한 번씩 이 QISR을 실행하게 되는데 자, QISR을 보시면 자, Q에다가 뭘 집어넣죠? 2라는 숫자를 집어넣죠. 그리고 뭐 하는가 하면은 LED를 깜빡입니다. 그리고 Q스레드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Q에다가 풋을 합니다. 2를 집어넣고요. 그리고 뭐 하는가 하면은 한 1000ms마다 한 번씩 1000ms를 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그래서 이제 메인에서 그런 것들을 get하죠. 그리고 그 이벤트의 그 타입에 따라서 어떤 상태에 따라서 자, 이렇게 구별을 해서 찍어주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하죠. 어떠한 시간에 따라서 ISR이 수행이 되는데 ISR은 하는 일이 여기서는 그냥 이벤트를 큐에 집어넣는 일, 어떤 데이터를 큐에 집어넣는 일을 합니다. ISR에서 실제 ISR에서는 웨이트가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인터넷 서비스 루트는 시간을 보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실제 ISR에서는 웨이트처럼
시간을 일부러 흘리는 그러한 그 오퍼레이터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이상으로서 우리가 그 리얼타임 OS 여러 가지 피처를 한번 보았고요. 실제로 리얼타임 OS는 여러분께서 구현해 보시면 더 많은 것들을 이해하실 수 있고요. 또 구현해 보지 않으면 리얼타임 OS는 실제로 우리가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이야기는 사실 리얼타임 OS를 우리가 만들면 상당히 처음에는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실습 시간에 그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돌다리를 두드리듯이 한 단계 한 단계 이해하신다면 리얼타임 OS도 여러분께서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것으로서 그 RTOS에 관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